안녕하세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집안일 할 때나 자기 전에 종종 생각나면 채널을 찾아 사연들을 듣고는 하는데 얼마 전 제게도 정말 속이 시원한 일이 생겨 이야기를 적어 보내봅니다. 막상 사연을 적으려니 어떤 이야기부터 써내려 가야 할지 조금 막막한 기분이네요. 일단은 저희 친정 가족들 얘기부터 하려 합니다. 저는 두 자매 중에 차녀로 태어났어요. 언니와는 2살 터울입니다. 저희 언니는 몸이 많이 아팠어요. 소아암 환자였거든요. 병은 언니가 학교 입학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던 7살 무렵 찾아왔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는 언니가 그저 감기에 걸린 줄로만 알았다고 하셨어요. 열이 심하게 났고 밤마다 오한이 있어 몹시 추워있고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이 침대에만 누워있으려 하기에 언니를 데리고 집 근처 소아과를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한창 감기가 유행할 환절기였기에 별 의심 없이 감기약을 받아와서 일주일 넘게 약을 먹이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증상이 심해져갔고 밤에는 몸이 펄펄 끓는 통에 잠도 한숨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냥 감기라기엔 너무 증상이 심한 것 같다. 내일은 큰 병원에 데려가 보자 상의를 하셨고 그렇게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언니는 갑작스레 기침을 하며 각혈을 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캑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호흡곤란이 온 것이었어요.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작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잠들어 있던 저를 깨워 아무렇게나 옷을 입혀 품에 안은 채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달려들어 응급조치를 했고 각종 검사 끝에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언니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했어요. 백혈병은 소아암 중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병입니다. 원인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원인은 알아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일찍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소아암의 대부분은 병세가 많이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다고 해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해봤자 설마 우리 아이가 소아암 같은 중병에 걸렸겠어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언니는 그날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부모님께서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셨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더라면, 처음 열이 올랐을 때 바로 큰 병원에 데려왔었더라면, 병원에서는 소아암의 발생 원인은 불명이고 가족력에 의해 유전되는 경우나 잘못된 생활 환경 탓에 발병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부모님을 위로했지만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힘들어해도 모든 게 본인 탓인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게 부모 마음인데 암이라니, 백혈병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저도 딸 둘 낳아 부모가 되어보니 그 당시에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다면 주로 4세에서 7세 사이에서 발병하는 소아암인 급성 백혈병은 생존 확률이 70%에 육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흔히들 부작용이 많은 항암치료 약물을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항암 약물의 부작용을 더 적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는 더 자세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보호자분들이 마음을 더 굳게 먹으셔야 한다 부모님을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소아암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 덕에 이전까지는 제법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던 저희 가족의 일상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24시간 내내 언니 곁을 지키시며 병원에 살다시피 하셨고 언니 하나마나 간호하기에도 벅차셨기에 겨우 5살 배기였던 저까지 신경 써주실 여력이 없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유치원이 끝나면 저녁 시간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원에 맡겨져 있다가 집에 돌아가고는 했는데 아버지의 퇴근 시간이 번번이 늦어져 가장 늦게까지 보육원에 남아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이라 생생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보육원 선생님께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시며 곤란한 기색을 보이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나요. 저를 돌봐주실 만한 가까운 친척도 없었고 그렇다고 5살짜리 아이를 집에 혼자 둘 수도 없고 아버지 회사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기에 남은 방법은 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언니 병간호를 하며 저까지 돌봐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보육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오셨고 항상 몹시 지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이셨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본인은 언니 하나만을 돌보기에도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곳은 우리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같이 있으니 절대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항상 이 소파에만 앉아있고 모든 행동은 엄마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한다. 제게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겨우 5살짜리 아이가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장난감도 재미있는 놀거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 좁은 소파에서 혼자서 멍하니 기다리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고 어느 날은 언니와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러 간 틈을 타 혼자 병원 탐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은 3, 4년 남짓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집처럼 병원을 드나들긴 했지만 너무나 어렸을 적의 일이기에 그 공간에 대한 자세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특유의 냄새와 그 무겁고 차분한 공기만은 생생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5살짜리의 눈으로 보기에 병원은 신기하지만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커다란 기계들을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사람, 바퀴가 달린 컴퓨터, 이상하게 생긴 치료실, 꼭 마녀의 성 같기도 하고 못된 마법사의 저택 같기도 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어두워 보이고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고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모습도 봤고 복도 의자에 앉아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어요. 어렸던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공간에 존재하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가 앓고 있던 병과 이름 같은 것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던 걸로 미뤄보아 그 아이도 언니와 같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또래의 남자아이였는데 몹시 겁이 많은 친구였어요.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겁이 많았다기보다 치료를 받고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 아이는 저희 언니 옆옆 침대를 쓰는 아이였는데 언니와 엄마가 치료를 받으러 병실을 비운 사이에 얘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병원 밖의 세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였고 저는 매일같이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받아왔던 젤리 하나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엄마가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다 거절했지만 저는 겨우 이런 젤리 하나 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냐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결국 그 친구는 제가 준 젤리를 먹었고 몹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 한동안은 언니의 병세가 심해져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저까지 돌봐주실 여력이 없어졌기에 보육원이 끝나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갈 새가 없었고 그 아이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어렸을 적의 아버지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항상 지쳐 보이는 미소를 짓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게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셨겠지만 회사 일이며 언니 일이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으셨겠지요. 그 와중에 이런 저까지 챙기셔야 했으니 얼마나 삶이 지치고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없어요. 보통 아이가 아프면 부부끼리 싸울 일이 많아지기 마련이잖아요. 당장 저만 해도 첫째 딸이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크게 다쳤던 적이 있어요. 그 일로 다리뼈에 금이가 한 달여간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아프고 입원까지 하니 너무 정신없고 챙길 일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남편과 말다툼도 자주 하고 서로 부딪힐 일이 많이 생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우 다리에 금이 간 정도로도 그렇게 언쟁이 자주 생기는데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사이가 그리 좋으셨던 건지 아직까지도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 달여가 지나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이의 침대는 비워져 있었어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아이의 병세가 완쾌되어 퇴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분명 많이 아파 보이는데 그 사이에 다 나았다니 참 다행이다. 바깥 세상을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원하던 놀이동산도 가고 유치원도 다니겠구나. 저까지 기뻤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서야 소아암같이 큰 병이 한 달 만에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을지 아니면 병세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을지 아니면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기적처럼 병이 완쾌가 되었을지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은 알 수 없게 된 사실이지만 적어도 저는 후자라 믿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저처럼 다 자란 어른이 되어 좋은 부인도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치료 초반만 해도 약물 반응이 좋아 차도가 있었던 언니의 병세는 기대와 다르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함께 병원에서 지내던 또래 아이들은 하나둘 퇴원을 하고 상태가 좋아져 가는데 언니는 계속 더 허약해져만 갔어요.
독한 항암 약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고 있으니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도 더뎠습니다. 비슷한 나이대 아이들보다 10cm 이상 키도 작았고 몸무게도 20kg가 되지 않았어요. 당시 학교에 막 입학했던 2살 터울의 저보다도 작고 마른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언니를 보며 몹시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아이가 매일매일 독한 약을 맞으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울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어요. 어린 제 눈에 비친 언니의 모습은 꼭 해골 같았어요. 언니는 거의 뼈가 보일 정도로 가죽만 남아 앙상한 상태였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 항상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입술에는 혈색이 하나도 없었고 항상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 시절에 저는 언니와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아프기 전에는 둘이서 장난도 치고 같이 책도 읽으며 제법 사이좋은 자매였었다고 하는데 제 기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언니는 짜증이 많았어요. 매사에 예민하고 툭하면 울고 어머니를 보채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어린아이가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디면서 어떻게 부모를 보채지 않고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언니는 저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아파서 병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자신과 다르게 매일같이 학교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저를 정말 부러워했어요. 언니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정해져 있었기에 항상 병원에서 제공되는 밥이나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로만 간식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언니 앞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과자나 젤리 같은 것들을 먹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언니가 속상해할까봐 제게 일부러 과자를 사주시지 않으셨지만 어머니 몰래 가끔가다 친구들에게 받은 것을 병원에 가져가 먹기도 했거든요. 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그 과자는 무슨 맛이냐 물었어요. 저는 언니 속도 모르고 이 과자는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이 과자는 꼭 떡볶이 같다. 해맑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 언니는 떡볶이는 무슨 맛이냐고 되물어왔어요. 그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들키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너는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냐. 언니도 그런 간식들을 얼마나 먹고 싶겠냐. 아픈 언니를 위해서 네가 좀 더 배려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언니는 아프니까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야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당시 철이 없던 저는 오히려 아픈 언니가 부러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는 줄곧 저보다 아픈 언니가 먼저였어요. 저는 언제나 언니에 밀리는 뒷전 신세였고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언니는 아프니까 네가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어쩌다 병원에서 자고 가는 날이면 새벽에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 피를 토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언니를 보고 겁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언니의 바짝 마른 몸과 생기 없는 눈동자를 보며 어린 마음에도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한편으로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언니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언제나 저보다 언니를 먼저 챙겨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차마 부모님께는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하시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꺼내면 나를 더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런 가시돋친 마음은 애꿎은 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언니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언니만 없었더라면 그런 나쁜 생각들이 들었고 어린 저는 날이 갈수록 언니에게 까칠하고 못되게 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아마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기 내내 반 친구들과 함께 춤 연습을 했고 부모님께 열심히 연습한 춤을 보여드릴 생각에 몹시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캠코더며 카메라며 각종 촬영 기기들을 들고 학교를 찾으셨지만 예상하신 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학예회를 보러 오지 못하셨어요. 너무 속상했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언니에게 언니는 왜 아파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어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제 등을 거세게 내리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셨던 기억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병실 밖으로 저를 끌고 나오신 어머니께서는 제 어깨를 붙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속상해져 엉엉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2학년이 되었을 즈음에는 이전처럼 매일같이 병원에 가지는 않았어요.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수업을 들었다가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피아노 학원이나 미술 학원 등 각종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날이 어두워질 즈음 학원으로 저를 데리러 오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저녁을 함께 드시고 다시 회사에 나가시거나 집에서도 바쁘게 업무를 보셨어요.
집에 있는 시간 대부분을 혼자서 보냈고 당시 제 유일한 친구는 텔레비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학년이라 하더라도 겨우 9살 먹은 어린아이인데 철이 조금 일찍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 부모님이 없는 것을 부러워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언제든 원할 때 텔레비전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원하는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뭐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활이 그렇게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원했던 것은 자유롭게 간식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한 식탁에 모여 단란하게 저녁을 먹고 밤 산책을 나가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외톨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게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거야. 나보다 언니를 훨씬 사랑하시는 거야. 하는 삐뚤어진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그 생각들은 곧 확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집을 나가도 부모님께서는 저를 찾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오후 늦게까지 놀던 저는 피아노 학원도 빼먹고 친구와 함께 놀이터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신나게 뛰어놀았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 어머니께서 친구를 찾으러 놀이터로 오셨고 어두컴컴해진 놀이터에는 저 혼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역시 내 생각대로 부모님께서는 내가 사라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고 놀이터 근해에 앉아 괜히 심술을 부렸습니다. 점점 주변이 조용해지고 완전히 깜깜해지자 어린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놀이터 입구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뛰어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보니 덜컥 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몹시 혼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끌어안으시고 한마디도 없이 그저 끄끄대며 눈물만을 흘리셨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간 집에서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와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학원 수업이 끝나고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날이 캄캄해질 때까지 저를 찾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님께서는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결국 학원 1층에 있던 작은 마트에 저를 맡겨두시고 가셨어요. 마트 의자에 앉아 지나다니는 손님들을 구경하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려 불이 나게 달려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께서는 이미 기절하시기 직전이었고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날의 기억은 몹시 흐릿해요. 부모님께서 너무나 슬프게 우셨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침대 위에 죽은 듯이 누워있던 언니와 시간이 멈춘 듯한 무거운 공기. 그렇게 언니의 장례식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영정 사진 속에 활짝 웃고 있는 언니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언니가 정말 죽었구나 하는 사실이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고 아버지께서는 회사 일로 바빠 가족들에게 신경을 많이 기울이시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선박쪽 사업을 하셨는데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시게 되면 어머니께서는 그 기간 내내 집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께서 집에 계실 때는 그나마 말씀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며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셨지만 당시 어머니는 제 눈에 꼭 빈 껍데기처럼 보였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인형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아버지 사업이 점점 커지며 새로운 사무실을 열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사무실이 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는 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어떻게 떠나냐며 절대 이사를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언제까지 이미 떠난 아이 붙잡고 우리 곁에 있는 아이마저 불행하게 만들 거냐는 아버지의 말씀에 결국 고집을 꺾으셨어요. 그렇게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저희 가족은 새 출발을 했고 나름대로 그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어렸을 적에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기는 하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전 언니를 그렇게 크게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어렸을 적에 헤어지기도 했고 추억이라 부를 만한 기억들도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언니가 죽지 않고 곁에 남아있었다면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요. 둘째 딸을 낳고부터는 좀 더 자주 생각이 나긴 합니다. 저와 언니를 바라보던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남편은 부품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몹시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형제 중 장남이었는데 일하고 있던 공장이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업체였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업체 사람들 모두 다들 성실하고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은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갔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해 자연스레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모아두었던 돈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신혼집과 혼수를 모두 마련해 주셨어요. 비록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용접 일을 했고 몸을 쓰는 현장직이었기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몹시 피곤해하고 아픈 것도 많았어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저녁마다 열심히 안마도 해주고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사서 먹이고는 했습니다. 당시 업체에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해 10대 명의 직원이 계셨는데 저는 매일같이 그분들의 도시락을 싸갔어요.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나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고 도시락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가 모두에게 나눠드리고는 했습니다. 업체 사람들 모두 가족 같은 동료였고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제 덕분에 더욱 사기가 오르고 능률도 좋아진다면서 몹시 고마워했고 시아버지께서도 며느리를 아주 잘 들였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업체에 어려움도 있었고 좋지 못한 일도 있었지만 직원들 모두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점점 업체 규모도 커지고 직원도 많이 늘어나게 되며 업무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하며 교대 근무를 했었지만 작업 규모도 커지고 직원들이 늘어나니 업무도 수월해지고 벌이도 좋아졌어요. 형편이 넉넉해지니 낡은 차도 바꾸고 주말에는 가끔 둘이서 연애 때처럼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첫째 딸을 임신하게 되었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갔어요. 그렇게 마냥 즐거운 날들만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 사업 망한 지 오래됐다. 괜히 너 걱정시키면 애 잘못될까봐 지금껏 말을 못했는데. 첫째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들고 도망가 사업이 크게 휘청였고 매일같이 발로 뛰며 노력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는 사업을 붙잡지 못하고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입니다. 그 뒤로 부모님께서는 살고 계시던 아파트며 차며 재산들을 전부 처분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 지내고 계셨어요. 빚이 생긴 것은 아니라 먹고 지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평생을 바쳐 일궈낸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믿고 지내던 동업자에게 배신까지 당하신 아버지께서는 정신적 충격에 크셔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동안 전혀 말씀을 안 해주셨을 수가 있나 싶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서 지내신다는 빌라를 찾아갔어요. 두 분께서 지내시던 곳은 정말 후미진 골목에 있는 낡은 빌라였고 그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지 두 분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되어서 부모님께서 이 지경이 되실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돈을 마련해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너의 살림에 보태라 거절하셨지만 받아주시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더 불편하다 한사코 손에 쥐어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괜히 시댁 어른들 신경 쓰신다며 회사가 망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은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 알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께서 워낙 확고하셨기에 결국 시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과 다르게 시아버지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중이었어요. 이제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남편도 용접이라는 현장직을 그만두고 인부들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 딸을 임신하게 되었고 그 무렵 큰 도련님께서 결혼을 하시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큰 도련님은 의사였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의사였어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이였고 교제한 지는 1년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몹시 다정하고 타고난 말투 자체가 선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는 한마디로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남편과 다르게 도련님들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타향살이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건지 두 분 다 몹시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편이었어요.
큰 동서는 큰 도련님이랑 다르게 제법 살가운 성격이긴 했지만 그닥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첫 만남부터 말이 어찌나 많던지요. 그것도 절반 이상이 본인 자랑이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예쁘고 관리를 잘하는지, 본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 도련님께 얼마나 잘하는 여자친구인지 묻지도 않은 것들을 줄줄이 늘어놓더라고요. 거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은근히 사람을 하대하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형님이란 소리에 살살 웃으며 친절하게 대하더니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한다는 말에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며 저를 좀 무시하는 눈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이어 작은 도련님도 결혼하겠다 여자를 데려왔는데 큰 동서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동서는 큰 동서의 의대 동기였고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냉랭한 인상에 말수가 적었고 몹시 까칠한 여자였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자란 콧대 높은 도시 여자 같았어요. 큰 도련님 내외는 결혼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둘이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조금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는 시댁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전 딱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당시 형편이 넉넉하셨다면 큰 동서네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도 남으셨을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큰 도련님 내외는 병원 근처 고급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물론 부러운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평수만 해도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겉으로 보기에도 화려한 아파트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전혀 질투가 나지는 않았어요. 다들 각자 수준에 맞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 아파트도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충분히 좋은 아파트였으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큰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며 집들이는 언제 하냐 물어봤는데 병원 개업으로 너무 바빠 집들이를 할 시간이 없다며 예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시부모님만 모시고 집들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동서 집들이 했다며 왜 말 안 했어? 하고 가볍게 물어보니 큰 동서는 갑자기 하게 돼서 경황이 없어 저희에게까지는 연락을 못했다 답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 도련님께서 좋아하시는 반찬을 많이 해서 가져다 주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물론 미리 연락을 못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저를 본 큰 동서의 표정이 너무나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런 동서에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며 반찬을 좀 많이 했는데 큰 도련님이 이걸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잠깐 들러서 주고 가려고 했다. 반찬만 내려놓고 서둘러 병원을 나왔어요. 나중에 큰 도련님께 반찬 잘 드셨나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반찬을 먹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병원에 찾아가 큰 동서에게 건네줬었다 얘기하니 애매한 얼굴로 아마 집사람이 잊었나 보네요 하고 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동서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난 형제 자매도 없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별로 없으니 동서와 잘 지내고 싶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싶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은 에이 당신이 오해하는 거겠지. 재수 씨가 우리를 안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큰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번에야말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임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선물들은 아니었지만 제가 임신했을 때 잘 쓰던 물건들로 열심히 골라 준비했어요.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튼살 크림이 있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다른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 효과가 좋아서 첫째, 둘째 임신했을 때 모두 잘 사용했었거든요. 둘째 임신했을 때는 입덧이 정말 심했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입덧 캔디도 담았고요. 그 외에 자잘하게 유용한 선물들 위주로 예쁜 종이백에 담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큰 동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동서는 몹시 기뻐하며 제 선물을 잘 받았고 그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정말 오해했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 큰 도련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집사람이 조금 불편해서요. 이런 선물도 좀 그렇다고 하고요. 차라리 좋은 거 하나 딱 선물해 주시지. 무슨 잡동사니 모험도 아니고 쓰고 남으신 물건을 남아주신 것 같다고 기분 나빠하네요. 병원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굳이 반찬 같은 거 필요 없다고도 하고요. 좋게 생각하라 말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에 예민한 사람이라 이제 애도 생겼고 형수님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사과를 하고 끊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너무 속이 상했어요. 물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 것이었고 도움이 되는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꼼꼼하게 골라준 것들이었는데 병원도 자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두 번 찾아가 반찬들 챙겨준 게 다였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동서가 그렇게 느꼈다니 할 말이 없었고 그 뒤로는 먼저 연락하는 일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댁 모임 같은 게 있으면 큰동서는 항상 늦게 도착해서 제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예의상으로라도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 말을 꺼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런 일은 저보다 형님이 잘하시죠 하며 떠넘기고요. 시부모님께서도 많이 섭섭했던 것이 그런 동서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동서네는 병원 하니까 바쁘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이해해 주시고 명절이나 모임 자리 때 늦게 와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김장 때도 저만 가서 일했는데 오지 않은 동서들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보고 동서네의 김치를 가져다 달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돈만 잘 벌면 다인가 싶고 동서들은 돈도 많고 선물도 척척 잘 사주니 예뻐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동안 곁에서 잘 모시고 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이럴 때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친정 부모님께서는 사업 잘못되신 뒤로 어렵게 지내고 계시고 제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 도움도 크게 못 드리고 안 그래도 힘드신데 겨우 동서들이 눈치 주는 것 가지고 투덜대기도 그렇고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니네 언니라도 살아있었으면 이럴 때 덜 외로웠을 텐데 하실까봐 혼자 속으로 막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동서도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작은 도련님은 건설 쪽 일을 했는데 이쪽 근처 아파트 공사의 관리직을 맡게 되어서 장거리 부부가 될 뻔했다가 작은 동서가 병원 옮기면서 같이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삼형제가 모두 한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둘째 동서는 되게 무뚝뚝하고 냉정한 성격이에요. 작은 동서 내외가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소식에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반가워하셨고 자주 왕래하며 잘 지내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지만 작은 동서는 시아버지께서 동서를 부르실 때마다 이런 자리 불편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나온 자리에서는 저희 남편과 작은 도련님을 비교하며 저희 남편을 까내리더라고요. 어쩌다 일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둘 다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하며 맞장구를 쳤는데 작은 동서가 말을 딱 자르더니 저희 남편이랑 본인 남편은 다르다며 정색을 하는 겁니다. 아주버님께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였고 저희 남편은 그런 인부들 관리하는 사람인데 전혀 다른 일이죠. 그런 동서의 반응에 민망해 그래도 같이 몸쓰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지금은 관리직이래요 하고 덧붙이니 그래도 엄연히 다른 직업이라며 그렇게 싸잡아 말씀하시는 거 불편하다고 하길래 괜히 싸움 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불쾌해하시는 눈치였어요. 작은 동서가 그런 식으로 제멋대로 구니 그래도 이전까지는 시댁 행사에 얼굴이라도 비추던 큰 동서도 작은 동서를 따라 은근슬쩍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큰 동서만 예뻐하시고 저는 나몰라라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이제와 저만 찾으시며 제게 역시 맏며느리가 최고다, 나머지는 필요 없다 하소연하시고 제게 다른 며느리들 흉을 보시고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만 부르시고 아주 친딸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은근슬쩍 얘기를 꺼내봤지만 남편은 그래도 당신이 제일 잘하는 며느리니까 당신을 제일 예뻐하시니까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겠지 하며 속 편한 소리만 하고 천성이 선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그런지 애초에 나쁜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작은 동서에게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놓고도 화는커녕 바보처럼 허허 웃기만 하니 저 혼자서만 소가리를 꽤 많이 했습니다. 동서들의 무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명절 같은 때 시댁에 모이면 은근슬쩍 저를 깔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형님께서는 집에서 놀고 먹어서 좋겠다느니 그래도 아주버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별 불만 없이 지내셔서 다행이다.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이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능력이 없으니 그 나이 먹고 독립도 못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냐. 속 긁는 소리를 해댔어요. 애써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으며 그런 거 아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현장 일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돕게 된 거다. 남편이 마음만 먹었으면 아버님 회사가 아니라 더 큰 회사에 더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었다 얘기했지만 동서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눈치였습니다. 본인 욕하는 건지도 모르고 남편은 웃으며
아버지께서 마침 이런 사업을 하셔서 다행이죠. 속 없는 소리나 해대고 있고요. 그래도 큰 동서 한 명만 있을 때는 어떻게든 참을만 했는데 작은 동서까지 와서 둘이 합세해 사람을 무시해대니 배로 짜증나고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적어도 시부모님께서는 제 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동서들에게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돈 잘 벌어오는 전문직 동서들은 그래 바쁘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할 말 다 하면서 사니까 이러면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조금만 잘못하거나 시부모님께서 섭섭해할 만한 행동을 하면 바로 호통을 치시며 혼내시니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오는 며느리가 좋다고 한들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거기다 저희 집은 애도 2명이나 있고요. 신혼 시절부터 남편 내조도 정말 열심히 했고 회사 직원들도 사모님 아니었으면 일 그만뒀을지도 모른다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해줬을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 특히 시아버지께 정말 많이 섭섭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털어놓지도 못하고 언니 납골당에 자주 찾아가곤 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오히려 나이를 좀 먹고 나서부터 언니가 더 그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언니 앞에서 편안하게 속마음 터놓고 아무한테도 못하는 이야기도 넋두리 쏟아내듯 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철없이 멋모르고 했던 말들이 후회되기도 했고요. 그때로 돌아가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언니 납골당에 다녀오면 언니 대신 내가 더 힘내서 언니 목까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 칠순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칠순잔치 없이 식구들끼리 밥만 먹고 간단히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이고 하다 보니 사회적 체면도 생각해서 크게 하고 싶어 하셔서 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동서들은 다들 바쁘다고 이런 거 준비할 시간 없다 발을 빼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으로 칠순잔치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되관할 장소부터 시간, 식사, 답례품까지 전부 저 혼자 알아보고 예약하고 준비하고 정신없이 알아보느라 골머리 아프고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전부 다 준비해서 동서들에게 가격 알려주며 돈만 보내라 연락하니 무슨 칠순잔치 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며 너무 유난 떠시는 거 아니냐. 형님이 혼자 준비하셨다고 우리한테 돈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건 아니냐며 성질 긁는 소리를 해대길래 나 같았으면 윗사람이 혼자 고생했으면 미안해서라도 먼저 돈은 제가 더 낼게요 할 것 같은데 지금 장난하냐며 화를 버럭 내버렸습니다. 결국 한 푼 차이도 없이 셋이 돈 똑같이 부담했고 잔치 규모가 좀 크다 보니 잔치 준비에만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얼마 전에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모시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느라 돈이 좀 깨졌어서 용돈은 100만 원만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어찌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형편에 100만 원이면 차고 넘치는 금액이고 애초에 액수를 높일까 고민했던 것도 동서들은 아마 더 많이 하겠지 싶어서 비교되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칠순잔치 당일이 됐고 동서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면서 잔치 장소가 구리네, 음식의 맛이 없네 궁시렁대면서 이래저래 불평만 늘어놓았고 저는 그런 동서들 때문에 아침부터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큰 동서가 형님 용돈을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하고 묻길래 동서가 알아서 뭐하게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래도 100만 원 정도면 꿀리지는 않겠지 싶어 100만 원 했다고 대답해주니 작은 동서랑 둘이서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잔치 준비한다고 그렇게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떠시더니 100만 원이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명색의 회사 사장님이신데 맏며느리가 돼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시지. 그러니까요. 수준 떨어지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표정 관리가 도저히 되질 않아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다 무표정 그 자체예요. 그래도 자리를 망칠 수는 없으니 입술 꽉 깨물며 손님들 배웅 다 하고 잔치 끝나자마자 시아버지께 가서 저 더 이상은 맏며느리 노릇 못하겠다고 그동안 동서들이 저한테 했던 푸대접들과 시부모님의 섭섭한 행동들 전부 쏟아내듯 다 말했어요.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셔서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시고 동서들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솔직히 전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내가 고작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동안 시댁에 헌신했나 싶기도 하고 동서들도 밉상이었지만 사실 제일 섭섭했던 것은 시부모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치 마무리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그대로 남편이랑 딸들을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시아버지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기껏해야 전화나 문자 정도는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까지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화가 많이 나셨나 싶어 걱정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먼저 사과를 해오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친딸처럼 곁에서 너무 잘해줘서 본인이 익숙해졌던 것 같다며 제가 그동안 시댁에 시집와서 얼마나 잘했는지 다 알고 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바라는 게 더 많아졌던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맏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하는 게 당연하다 여겼고 제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다. 제 덕분에 회사도 잘 풀렸고 도움도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진심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과를 들으며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시아버지 사업이 잘 풀린 데에는 저희 아버지 덕이 컸거든요. 제가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 회사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거의 업체 문을 닫을 정도로 큰 문제였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선뜻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도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사정을 알게 되신 아버지께서 크게 손해볼 것을 감수하시고 시아버님 회사와 큰 계약을 해주셨고 그 계약금을 발판 삼아 어려움을 잘 해결해 위태롭던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저희 집안에 정말 많이 고마워했고요. 아버지께서도 솔직히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시아버지와 남편의 성실함을 보시고 믿고 진행하신 일이긴 했지만 아마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일은 잘 풀렸고 그 뒤로 시아버지 회사는 점점 발전해 지금의 큰 회사가 되었고 당시만 해도 훨씬 잘 나갔던 저희 아버지 회사는 동업자의 배신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 아버지 사업 망한 지 몇 년 됐다. 근데 아버지께서 시댁에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껏 말씀드리지 못했다. 두 분이서 작은 빌라에서 지내고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니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꼴 아니냐 하시며 바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셨고 부모님께서는 한사코 괜찮다 거절하셨지만 결국 집을 옮기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동안 니네 돈 좀 잘 번다고 오만방자하게 구는 거 다 눈 감아줬다. 사람 사는데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냐? 사람이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앞으로 니네가 주는 돈, 선물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그런 거 말고 니네 형님 윗사람 대접이나 제대로 잘해라.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는 동서와 도련님들께도 단호하게 선언하셨어요. 니네 형이 공부 못해서 능력 없어서 내 회사 도운 줄 아냐.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구는 너희들보다 100배는 낫다. 너희 앞으로 행실 똑바로 안 하면 너네한테 물려줄 유산 하나도 없다. 못을 박으셨고 동서들은 그런 시아버님의 말에 불만이 있는 눈치였지만 그 뒤로 꼬박꼬박 시댁 행사에도 참여하고 저한테도 형님 하면서 깍듯하게 잘합니다. 제가 먼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쪽도 좋게 다가와줬으면 서로 기분 좋게 진짜 자매처럼 지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 저도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시아버님 덕에 지금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언니 기일이라 오랜만에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항상 혼자 다녀왔었는데 처음으로 딸아이들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넷이서 다녀왔네요. 언니한테 우리 딸들이라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편해졌다 얘기도 하고 우리 딸들 앞으로 사이좋은 자매로 잘 키우고 싶다. 언니도 하늘에서 잘 지켜봐달라 얘기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남편, 딸들 아픈 곳 없이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전 사연에 빠지다 열혈 여성 애청자입니다. 전 원체 친가 쪽이 꽤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외가는 보통 혹은 조금 어려운 수준을 왔다 갔다 했던 집안이었고요.
친정엄마께선 가정 형편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을 좀 하며 사셨고 학교도 중학교까지만 나오셨어요. 23세 아버지 만나 25세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결혼하신 해에 태어난 첫째가 언니예요. 둘째가 오빠, 그리고 살짝 늦둥이 딸로 제가 태어났고요. 저희 삼남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오빠는 아들이라고 온갖 대우와 대접을 받으며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로 열이 받은 언닌 그 분노를 공부로 풀었어요. 서울대를 갔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서울대를 가다니 저는 혀를 내두르고 있었고요. 언니의 서울대 진학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된 오빤 아쉽지만 그 정도의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참 못 미쳤어요. 서울 소재의 대학교 중에서 간신히 중간 수준이 될 만큼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재수는 싫다는 오빠에게 결국 아버지께선 유학을 권하게 되셨죠. 엄마께선 2억 만리 외국에 어떻게 보내겠냐며 걱정돼서 안 된다고 하셨고요. 그때 언니가 눈이 뒤집어졌죠. 나는 혼자 다 해냈는데 누구 뒷배 하나 없이도 지금까지 최고로 잘 해내왔고 지금도 어려운 취업 준비 혼자 다 하는 중인데 경준이는 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을 받아? 이렇게 차별이 노골적이어도 되는 거야? 언니가 분통을 터뜨리며 저도 나름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 아직 중학생인데, 아직 어린데, 엄마께서 가긴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어요. 저랑 언니가 동지인 상황인 것 같아 전 이런 제 기분을 언니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랬다가 충격적인 소리나 듣게 됐지만요. 너는 어쩔 수 없지. 왜냐면 넌 공부를 못하잖아. 못하지 않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야. 웃기시네. 이제부터라니. 야, 원래 될 성 부른 떡잎은 정해져 있어. 근데 넌 아니야. 난 네 나이 때 이미 고등학교 문제집 풀었거든. 부모님도 네 부족한 수준 다 아시니까 너한테는 아무 기대도 안 하시는 거야. 넌 여러모로 관심 받기야. 내가 관심 받기라고? 왜? 단지 공부를 못해서? 그건 너무하잖아. 나도 언니 오빠랑 똑같은 자식인데 나 혼자 찬밥 신세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네가 모르는 얘기 하나 해줄까? 원래 우리 부모님 자식을 둘만 키우려고 하셨어. 딸 하나 아들 하나 딱 낳았으니 됐다고 하셨거든. 깔끔해서 좋다고 하셨건만 뒤늦게 네가 생긴 거야. 생길 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쩌다 생긴 건지 난감해하셨고 몇 날 며칠 한숨 푹푹 내쉬다가 결국 마음 약해져서 너 그냥 낳기로 결정하신 거였지. 난 다 기억해. 이럴 수가. 여태까지 그저 제가 혼자 삼남매 중에 나이가 동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겨왔습니다. 근데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전 부모님께서 원래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생명이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제가 혼자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꿈이라고 믿고 싶었는데요. 애석하지만 아무래도 언니가 진실을 말한 듯 싶었어요. 왜냐면 그 증거로 엄마께서 오빠의 유학길에 함께 오르기로 하셨거든요. 그곳엔 친가 쪽에 먼 친척집이 살고 있기도 해서 나름의 연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한 투로 엄마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엄마, 요샌 제 또래 친구들이 외국어 미리 배우려고 외국 유학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기 유학이라고 하죠? 아, 그리고 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갈 때 도움이 된다던데요?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다기보단 엄마께서 오빠를 데리고 떠나시는 길에 합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거죠. 슬며시 운을 던져봤으나 엄마께선 한숨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 바쁘고 정신없어 미치겠네. 설마 고모까지 같이 출국하게 될 줄이야. 신경 쓸 게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이런 때에 우리 막내가 의젓하게 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줄 수 있지, 경미야? 넌 앞으로 거슬리게만 안 지내면 돼.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조용히 사고치지 말고 있으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어. 네 오빠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주 아프니까 경미 너는 얌전하게 잘 있어라. 친정엄마께선 연신 저를 향해서 이해하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그 앞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었어요. 이해 같은 거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본심이었습니다. 살면서 전 소외감을 한두 번 느껴온 게 아니었단 걸 그 순간 깨달았죠. 느껴온 소외감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엄마께선 오빠와 떠나시고 난 뒤 전 서서히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열받은 걸 공부로 풀었고 전 노는 걸로 풀었던 거죠.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하게 지내라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굴기가 싫어지는데 어떡하지? 저의 반항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 멋대로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노는 거 좋아하는 애들과 새로 한반이 되는 바람에 더욱 본격적으로 제 일탈이 시작됐고요. 공부가 뒷전인 건 당연했죠. 가족들은 저를 가장 후순위로 두었고 저에게 무관심했으나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제가 가진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줬고 제 기분을 언제나 살펴줬죠. 친구들이 최고로 느껴졌어요. 교복을 멋대로 수선해서 입고 다니고 머리하고 화장하는 것에 온 정성을 다 쏟았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의 눈밖이 나기 시작했죠. 선생님들께서 으름장을 놓으시며 너 그러면 부모님께 알린다 라고 하실 때면 제가 웃었습니다. 엄마는 저희 오빠 따라서 외국 가셔서 안 계시고요. 아버진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도 모르시는데요. 태어나게 대꾸하던 절 바라보시던 선생님의 눈빛. 당시엔 절 혐오스럽게 보시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만히 회상을 해보니까 왠지 모를 측은함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 자꾸 혼내시면서도 진짜 모질게 대해주시진 않았던 듯 싶어요. 아버지께선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때쯤 제가 웬만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다 떨어질 성적이라는 걸 아시고 나서야 제가 그동안 멋대로 지내왔다는 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 전까진 제가 필요하다는 용돈을 주시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게 끝이었죠. 저에게 간혹 요즘 공부 잘 되어가냐 물으셨을 때 대충요 라고 제가 대답드리면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무심하셨어요. 너 그간 대체 뭘 어쩌고 다닌 거야? 학교에서 네가 아주 문제아로 불린다면서. 네가 이렇게나 구제불능인 줄 몰랐다. 처음 알았어. 그러세요?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됐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버릇이 그게 뭐야? 불량한 것들과 어울려 다닌다더니 완전히 네가 물이 잘못 들었구나. 당장 화장품 다 갖다 버려. 용돈도 내일부터 끊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언제부터 저한테 그렇게 관심 많으셨다고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저한테 기대하신 적 없잖아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뭐야? 내가 너한테 기대가 없었다니? 그런 황당한 소리가 어딨어? 잘하는 자식에게 기대를 안 하는 부모는 없는 법이야. 저한테 신경 써주시는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버지하고 엄마 두 분 모두 저한테 관심 없으신 거 진작에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언니하고 오빠만 자식이죠. 저는 자식이 아닌 건 아니니까 그냥 끄트머리에 달린 애매한 자식 같은 것이고요. 제 말 맞죠? 저도 그 순간에 왜 그렇게까지 신랄하게 말을 해버렸는지 모를 일인데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중학교 3학년이라 그랬나 봐요. 게다가 그간 쌓여온 감정들도 있었으니까요. 신랄하게 빈정거리자 친정 아버지께선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짝소리도 아니고 퍽소리가 나게 맞았어요. 집안은 아주 무거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경미야, 내가 이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과연 언니나 오빠도 이렇게 맞아봤을까 싶었습니다.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전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집을 나가버렸죠. 그날은 집에 다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사흘을 안 들어갔다가 새벽에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어둡고 조용한 것을 보자 안심이 되어 제 방으로 슬쩍 들어갔고 그때부턴 그야말로 있는 듯 없는 듯 집에선 아무것도 안 하며 웬만한 시간들을 다 밖에서 보내며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들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게 편하네. 아무도 안 보이는 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어쩌면 난 이미 한참 전부터 이래왔던 걸지도 모르겠어. 다섯 식구가 모두 함께 집에 살던 시절에도 전 이미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혼자란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 중학교 졸업식엔 친정 식구들 중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졸업식이 언제라고 말을 안 하기도 했는데 그 이전에 아무도 저에게 졸업식에 대해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연락을 받았을 때 전 쓴웃음이 나왔죠. 뭐? 졸업식이 이미 끝났다고? 정말이야?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말을 안 해줬지? 설마 네 중학교 졸업식에 아무도 안 간 건 아니겠지? 그 설마가 맞아요. 그리고 전 이게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경미야,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나도 미안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근데 네 오빠가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나도 정신이 쏙 빠져 있었지 뭐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잘만 변명을 하시는 것에 저는 힘이 쭉 빠졌습니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다음날 웬일로 언니가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절 부르더라고요. 친정엄마께 연락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였죠. 전 언니가 잔소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귀찮아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부모님은 네가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는다고 생각하시더라. 근데 난 너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라고? 언니가? 나한테? 그럴 일이 뭐 있는데? 예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있잖아. 사실 그거 진짜로 부모님이 널 그렇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는 대로 짓거린 소리였어. 경준이보다 나의 취급이 못하다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적어도 막내인 너보단 내가 낫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치졸한 승리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었어. 사실 부모님은 네가 생겼을 때 무척 좋아하고 기뻐하셨거든. 이건 친가나 외가나 가리지 않고 친척분들께 물어보면 확인받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진짜 사실이니까. 뭐? 그러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잖아. 난 그때 머릿속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을 때라 언니가 해준 얘기 듣고 제대로 엇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네가 그럴 줄은 몰랐지.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나게 굴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인 건지 계속 농락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부모님을 속으로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민망하고 죄송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엄마께선 귀국을 하셨습니다. 오빠의 공부가 많이 남았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돌아온 거라고 하셨어요. 친가에선 왕자가 걱정된다며 성화였지만 친정엄마께선 꿈쩍 않으셨습니다. 경준이 나이가 벌써 몇인데 내가 객관적인 그 숫자를 보지도 못하고 그저 품 안의 자식이라 여기며 끼고 돌려고 했던 것 같아. 경이는 어려서부터 워낙 철저하게 혼자 잘하는 애였고 내 관심사는 경준이한테만 몰렸었지. 그리고 다들 우리 왕자 해가면서 경준이 위하니까 나도 거기 휩쓸려 갔나 봐. 그래서 난 됐던 건데 우리 막내 경미가 소외감 느끼고 외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경미도 당연히 자기 언니 따라서 성격이 그렇겠거니 넘겨짚으면서 혼자 알아서 하는 애일 거라고 여겼던 엄마 자격이 미달인 내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경미야, 그간 내가 너무 미안했어. 이 부족한 엄마 용서해 줄래? 이건 정말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야. 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전 그간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죠. 어설프게 해봤자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스스로도 상처를 입을까봐 전 공부에 손을 놓은 지 꽤 됐었어요. 자신감도 떨어져 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면 불안감을 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냈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겁니다. 전 그간 속으로 외로웠단 점,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언니, 오빠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구경꾼의 심정이 된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께서도 사실은 내심 잘나고 똑똑한 언니와 일찍이 양가 사랑 독차지하고 자란 오빠를 보며 성과를 내며 보람을 주는 자식이 정상인 것이란 생각을 하신 시기가 있었다고 밝히셨어요.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뒤 전 엄마와 가까워졌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해온 언니의 마음도 받아줬습니다. 엄마의 뒷바라지가 없이 외국에 남겨진 오빤 처음엔 무척 방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혼자서도 척척 잘 해내며 그 이전까진 만들지 못했던 외국인 친구들도 빠르게 사귀기 시작했죠. 모든 게 서로에게 잘된 일이었습니다. 전 여전히 아버지와 어색하긴 했어요. 이제 서로를 이해한 뒤였지만 왠지 어색함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채로 시간이 휙휙 흘렀습니다. 영원히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 것만 같았던 친정 집안의 위기가 닥쳐온 것도 시간이 흐른 이때의 일이었죠. 투자 실패의 문제였습니다. 수중의 현금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가고 말았다고, 한꺼번에 같이 돈을 투자했던 양가 친척들 전부가 난리 났다고,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모님께서 개탄하시는 소리를 몰래 듣고 전말을 알았었죠. 경이 경준이는 그래도 결혼들을 다 시켜놔서 다행이고 안심인데 경미가 걱정이야. 시집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제가 거론되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전문대를 간신히 나와 중학교 동창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게 제 직업이었던 겁니다. 돈도 조금 벌었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고용 상태였죠. 편하고 재밌는 일이라 생각해서 만족하며 그 일만 하고 있었던 제가 갑자기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언닌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 있었고 오빠는 새언니가 연달아 임신을 하는 바람에 벌써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었고 문제는 정말 저 하나였습니다. 우리 막내 경미가
은근히 야무지잖아요. 학교 다닐 땐 좀 방황하긴 했어도 성인 돼서는 자기 생활 알아서 딱딱 해내고 그런 걸 보면 결혼도 알아서 좋은 상대 잡아다가 할 거예요. 좋은 상대까지도 안 바래. 없이 사는 놈한테 잘못 고가 깨면 안 될 텐데 땡전 한 푼은커녕 빚 있는 놈이라도 만나봐. 그럼 아주 골 때리는 거야. 아버지께서 한숨을 뱉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 맞았을 때의 감각이 살아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반드시 알아서 잘 해낼 거다 이렇게 다짐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정말로 그런 결혼이 가능한 상대를 만났답니다. 시댁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40분 가는 거리에 경기도에 위치했고요. 그쪽이 약간의 시골 느낌이 나는 길목이어서 좋게 말하면 정감이 느껴지는 동네였습니다. 생뚱맞게 오래된 상가가 하나 덜렁 있었는데 1층이 그 식당이었어요. 오래된 그곳은 바로 시어머니께서 다름이 아니라 고된 시집살이를 지독하리만치 겪으시며 각종의 것들을 배워서 물려받으신 곳이었답니다. 시집살이란 대목에서 다들 짐작 가능하시겠지만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시어머니께 엄청 구박받으며 힘들게 지냈던 며느리 시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각종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낸 위인이야. 한마디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란 거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 앞에서 침을 튀기며 말씀하셨을 때 전 그 식당에 들른 김에 수저와 젓가락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물론 자의로 들린 것은 아니었고 명백히 타의로 들른 것이었답니다. 아무튼 그 앞에서 아닌데요. 할 순 없잖아요. 그저 민망하게 웃으며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었고 시어머니께선 제가 듣고 또 들었던 당신의 고된 시집살이 얘기와 그걸 극복해내고 현재의 일생을 쥐고 계신 결말까지 쭉 늘어놓으셨습니다. 전 은연중에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식으로 당신께서 힘들게 지나오셨던 과거를 어떻게든 미화하려고 하신다는 것을요. 시집살이를 위인전으로 둔갑하신 것이었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당하고만 사셨던 긴긴 과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시어머니께서 호되게 당하며 사시는 동안 그러면 시아버지께선 뭘 하셨던 건지 궁금하시죠? 시아버지께선 원체 가부장적인 분이셨다고 해요. 사남매 중 셋째시면서 나름 막내뻘인데 장남도 아니시면서 가장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게 왠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고 체면이란 게 있는데 식당에서 남들 비 맞춰가면서 어떻게 그러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 건 안 여자들이 할 일이었다. 그러면서 뒷짐만 지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의 현재들에 비해 하시는 일이 지지부진하셨던 시아버진 그 식당을 물려받고 싶긴 한데 감투만 쓰고 싶으신 것이지 힘든 일은 안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선 편히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선 자식들 낳고 키우시며 식당 일까지 하시며 시집살이도 당하시며 그렇게 살아오셨던 건데요. 기세등등하셨던 시아버지셨으나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전세 역전이 되었던 겁니다. 억척스러워지신 시어머니께선 목소리를 점차 키우셨고 시아버지께선 찍소리 한 번 내시려면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 되셨죠. 시댁의 3남매 중에 첫째가 딸입니다. 제 시누이죠. 그때도 이미 결혼한 지 꽤 된 상태였고 멀리 살고 있었어요. 시누이의 시댁이 먼 지역에서 작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을 도우며 지냈거든요. 결혼 전엔 자기 모친을 도와서 식당 일에 관여를 했었고요. 둘째가 아들인데 제 아주버님 되시는 분께선 결혼을 무려 의사화하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선 집안에서 가장 대학을 잘 나오셨고 직업도 잘 얻으셨어요. 그래서 인맥이 좋게 쌓였는데 그러다가 의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얼핏 듣기론 의사 형님께선 본인이 아는 의사 선배며 지인들이 대부분 다 의사끼리 결혼을 하는 걸 보고 본인은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가고 싶었대요. 마침 아주버님을 소개받으셨는데 괜찮아서 결혼까지 가셨던 거죠. 참고로 형님은 집안이 꽤 유복한 편이라 경제적인 고민을 안 하고 살아오신 듯 했습니다. 삼남매 중에 마지막, 셋째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에겐 사실 따로 결혼할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잔 시어머니의 소개로 남편이 처음에 만났고요. 왜냐면 그 여자가 시어머니 지인의 딸이었거든요. 그 집안은 부동산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수준 떨어지는 여자애들 만나고 다니는 거 이제 그만 좀 해. 그런 여자애들은 한낱 연애 대상이지 결혼할 상대로는 절대 아니야. 이젠 제대로 된 인연을 너도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니? 둘이 만나보라고 하도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치시니까 남편이 못 이겼던 거죠. 그래서 그 여자와 만나보게 됐고 딱히 헤어질 이유가 없어서 계속 만나다 보니 어느새 3년이 흘렀더랍니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양가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이 말을 짚었죠. 처음에 만나봤을 때 안 사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사귀었고 결혼하라고 다들 그래서 결혼 얘기까지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귀는 동안에 제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고민 끝에 진솔한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보이신 반응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너 그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야? 가슴이 안 뛰면 그게 시체지 사람이겠어? 그러면서 남편의 심장 위쪽에 손을 갖다 대신 거죠. 당황한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께서 쐐기를 박으셨고요. 잘만 뛰네. 잔말 말고 결혼해라. 아, 엄마, 결혼을 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죠.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결혼은 엄마가 강요하실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상한 소리? 네 형 장가 잘 든 것 봐라. 그걸 보면서도 너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너는 알아서 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참견하는 거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누이가 자기 친정에 와 있던 거예요. 모처럼 왔는데 자기 모친과 막내 동생이 설전을 벌이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신우가 피식 웃으면서 이런 말로 껴들었다고 합니다. 엄마, 다 큰 자식 일에 너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도 별로예요. 자식 일에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고요. 근데 엄만 진짜 한결같으시네. 예나 지금이나 아들들만 유별나게 챙기셔. 난 그런 집착 살면서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아이고야, 네가 괜한 소리를 하는구나. 네가 나한테 뭘 딱히 해준 게 있어야 나도 너한테 이런저런 신경을 썼겠지.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는 법이야. 네? 뭐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엄마 예전에 할머니한테 구박받고 서러워하실 때 제가 엄마 편 들어드렸잖아요. 직접 할머니한테 제가 엄마 위해서 맞서기도 했었고, 식당 일도 셋 중에서 저 혼자만 도와드렸고, 엄마가 주방 이모님과 대판 싸웠을 때도 제가 중재해서 해결하고 식당 위기 넘겼었고, 근데도 제가 엄마한테 딱히 해드린 게 없어요? 아니,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단 거지. 네가 정말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단 뜻은 아니었고, 저기 아니, 그런데 너 왜 갑자기 나한테 따지고드니? 나한테 서운한 거라도 있어? 내가 너 서운하게 만든 일이 없는데, 그 참 희한하네. 없기는요. 작년에 설날만 해도 그래요. 그때 엄마가 역시 아들이 최고야. 괜히 아들 거리는 게 아니야. 딸은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 듣고 솔직히 저 엄청나게 서러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암튼 넌 별걸 가지고 다 서러워한다. 내가 설사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한 듯 지나가듯 별 의미 없이 한 말이었겠지. 넌 그걸 왜 마음에 담아둬서 사람 피곤하게 하니?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러는 거죠. 평생 그래 오셨잖아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들 타령만 하셨잖아요. 너는 난데없이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용한 재주가 있다.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살면 철이 들어야지. 언제까지 사춘기 애처럼 그럴래? 아이고 머리 아파. 넌 네 서운하다는 건 접어두고 이대로 우리 집안 귀한 막내 아들이나 결혼 잘할 수 있게 기도나 해. 그러자 신우이가 씩씩거리면서 인사도 없이 가방 챙겨서 휙 가버렸다고 해요. 남편에게서 이때 일화를 전해들은 전 왠지 모르게 시댁과 친정엔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교류가 잘 됐던 건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전혀 낯설지만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남편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이대로 물 흐르듯 그저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착잡했어요. 신혼집도 문제없이 금방 마련이 됐습니다. 시댁에서 마련을 해준 거죠. 예전에 저렴했을 때 사둔 집이었는데 가격이 점차 뛰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며 가지고 있었는데 신혼부부 살기에 딱이었거든요. 도배 장판만 해서 살면 되겠다고 얘기도 됐었다네요.
자기 취향대로 가구 채워 넣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 설렌다며 그 여자가 말했을 때 남편은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스스로에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도 좋긴 했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거지 결혼할 상대로 너무 사랑해서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사람 대 사람으로 좋은 감정도 사라질 일이 곧 생겼던 겁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장난을 저지른 거예요.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옛 남자가 찾아왔는데 못 떨쳐내고 술자리 가졌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눈이 돌아간 상태였으면 조심성도 없이 숙박업소를 향하는 것도 이웃 주민에게 목격을 당했고 아침 새벽에 나오는 것도 일찍 운동 나가시던 다른 이웃 주민에게 또 목격당했을까요? 소문이 금세 퍼졌죠. 당연히 파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뒤집어지셨고요. 반면에 남편은 잠잠했는데 딱 한 가지를 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저한테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일절 간섭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선 당신이 직접 연결해준 여자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입이 10개라도 하실 말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남편에게 알았다 답하신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선 또 한 번 당신의 의사 며느리를 기특하고 대단하게 느끼셨습니다. 이런 때에 만약 내가 의사 며느리 안 뒀어봐 얼마나 심란했겠어.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 이름 의사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오랫동안 새 인연을 못 만날 줄로 여겼다네요. 어쩌면 영영 못 만날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건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절 만났으니까요. 남편은 처음에 저를 만난 자리에서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왠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신기한 건 저도 그랬단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느낌이 왠지 묘하다. 이 남자를 오래오래 볼 것 같다 싶었거든요.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몸만 와도 된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제가 푹 빠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하는 결혼 같았으니까요. 신이 나서 친정이 결혼하겠다고 알렸고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시댁 쪽의 반응이 처음에 별로였죠. 제가 고등학교를 여상 나왔고 대학은 전문대 나왔다고 하니까 시부모님의 안색이 확 어두워졌거든요. 일은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시기에 인터넷 쇼핑 사이트 관리하는 작은 사무실 다닌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께선 현기증 나신다며 신음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격이 안 맞는다며 울분을 터뜨리시다가 저 또한 남편처럼 집에서 막내라던데 그러면 위 형제들은 어쩌고 사냐고 물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역전이 됐죠. 언니는 서울대 나왔고 오빠는 외국 대학 졸업장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시아버지께선 놀라신 얼굴이었고요. 결혼에 간섭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약속 지켜주세요. 저 그냥 이 사람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응원받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쐐기를 박았고 시부모님께선 절 반대하실 명분이 없었기에 후딱 결혼이 진행됐습니다. 사실 이때 친할머니께서 계속 편찮으신 와중이었습니다. 투자 실패로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돈을 날린 것에 충격을 받으신 여파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다행히 제가 결혼하는 것까진 보고 할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 결혼에 많이 신경을 못 기울인 것 같다고 친정 부모님께선 미안해 하셨지만 전 오히려 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시댁의 가업인 식당에도 종종 나가서 일손을 보태며 지낸다는 저의 얘기는 친정 식구들이 모두 안심하듯 웃음을 지었어요. 이건 사실이긴 했지만 그 안엔 사정이 좀 들어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식당 일을 돕게 된 며느리라니 딱 봐도 험난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주 험난한 일상을 보내게 될 줄도 모르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식당에 발을 들였으니 몹시도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절 보면서 제가 시어머니와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해줬는데요. 저는 어리둥절했죠. 이게 잘 지내는 거야? 맞아? 난 잘 모르겠어. 사실 나는 막내딸임에도 우리 부모님과 알콩달콩 살갑게 지낸 사람은 아니었거든. 사실 나도 잘 몰라. 뭐 어떤 게 잘 지내는 건지. 난 항상 우리 엄마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어. 남편도 솔직히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본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민망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꾸 부르시니까 시간 날 때마다 식당에 가서 여러모로 구박받으며 식당에 이런저런 잡일을 하고 있긴 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어쩌다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건지 제 스스로가 갈팡질팡했어요.
그런 저에게 시누이가 피식 웃으며 이런 말을 남겼었죠. 우리 엄마 장난 아닌데 아마 버티기 힘들 거야.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갈수록 진짜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막상 제가 식당에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하시고 자꾸 혼내시면서 제가 다니는 일이 안 바쁜 걸 아시곤 계속 절 식당으로 부르시거든요. 뭐 어쩌라는 걸까요? 나는 내 시댁 공장 일 돕고 있고 의사한테 식당 일 하라고 할 순 없고. 자, 그럼 남은 사람은 하나뿐이잖아? 그,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럼 제가 식당을 물려받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 암튼 내가 보기엔 우리 엄마가 옳게 제대로 휘어잡으려고 작정하신 것 같으시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식당 일을 하면서 지낼 생각까진 없었거든요. 충격받은 저에게 시누이는 시어머니께서 그 식당을 이어받으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었죠. 그리고 전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던 시어머니를 향해서 살짝 동정심이 피어오르기도 했었네요. 왠지 짠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바보같이 제가 자라온 이야기도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저의 취지는 시어머니와 내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리고 저 역시 힘든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과거 이야기에 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시곤 계속해서 경험담을 늘어놓으셨어요. 도돌이 피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시큰둥한 기색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였죠. 바로 등짝을 후려맞았어요. 시어머니께선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이만저만해서 학창 시절에 방황했다, 숙제 안 해왔다고 손바닥 20대 맞은 적도 있었다 라고 말씀이라도 들으면, 나는 예전에 시어른들한테 20시간 혼난 적도 있었다 라고 대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졌죠. 무엇보다 절 우습게 여기시는 게 서서히 보였어요. 저한테 항상 여자는 출가 외인이란 말을 강조하시면서 절 친정에 기댈 구석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보셨습니다. 식당 일이나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죠. 제가 식당 일에 애정을 붙였다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식당에서 쌀을 씻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놀라 달려오셨어요. 집에서 하듯이 쌀을 씻는 게 어디에 있어? 이런 띨띨이가. 큰 밥솥에 쌀 부어서 그 위로 물을 3분 정도 틀어놓고 있으면 끝이었습니다. 그게 쌀 씻은 거라고 했어요. 밥솥도 크게 안 씻었고요. 눌러붙은 밥이 있는데 그거 안 닦고 그냥 그 위에 또 밥을 지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죠. 무엇보다 식당이라면 빠질 수 없는 게 채소잖아요. 근데 채소를 거의 안 씻었어요. 흙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털어내듯 씻었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몰래 구석에 가서 박박 닦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엉덩이를 걷어차서 저는 나자빠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말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 역시 이래서 대가리가 나쁘면 안 돼. 결국 티가 나게 돼 있어.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것보단 당황한 게 컸던 것 같아요. 대체 이 상황들은 뭔가 싶었죠. 그래서 간만에 친정집에 갔을 때 이런 걸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언니네는 못 왔고 오빠네는 그날 왔는데요. 그런데 하필 아버지랑 오빠가 싸워서 제 얘기를 말 못했어요. 아버지께선 너도 한 가정에 가장이 됐는데 나약하게 굴지 말라며 오빠를 혼내셨고요. 오빠가 울컥해서 받아치는 바람에 설전으로 번졌던 겁니다. 전 자리가 파할 때 오빠를 향해 힘내라고 말해줬죠. 그러자 이튿날 오빠가 연락이 왔어요. 네 안부를 따로 못 물어봤었네. 잘 지내지? 너 식당 물려받는다면서? 뭐?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벌써 와전이 됐네? 오해였어? 그럼 다행이고. 네가 식당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어. 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안 봐도 뻔하지. 그래? 나는 식당 일에 별로야? 식당이 서비스업이라서 안 맞을 것 같단 얘기야. 내가 보기에 넌 전부터 사람 대하는 게 살짝 서툴렀거든. 과민 반응하는 것도 있잖아. 서비스업하고는 안 맞아. 오빠 말에서 틀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이 생활을 어찌해야 하는지 갈피가 안 잡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 형님이 임신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죠. 이미 임신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계획했다니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아이를 하나만 낳기로 진작에 결정을 했는데 임신할 시기는 따로 기다리며 재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는 다방면으로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하지. 얼마나 매사에 야무진지 몰라. 내년 봄 중에 출산하는 것으로 딱딱 정해놓은 것 좀 봐. 머리 좋은 엘리트는 달라도 뭐가 달라. 시어머니께선 의사 형님은 식당 일에 시웃자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적에도 저에게 그릇 정리를 시키고 계셨죠. 전 궁금했던 것을 여쭈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당 계속 하실 거죠? 근데 나이 더 드시면 그땐 어떡해요? 그때까지 네가 맹훈련을 받아야겠지. 혹독하게.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 자리 넘겨줘야지. 제가 너무 당황했죠. 일은 저에게 시키실 거지만 사장은 남편을 시키실 거라고 한 겁니다. 재주는 제가 넘고 돈은 남편이 벌어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서름당하며 과거에 그러셨는지 왜 똑같이 답습하시는지 당체 이해가 안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까불지 말라고 하시며 이틀 뒤에 형님의 임신 계획 축하를 위한 상 차릴 거니까 준비나 단단히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별로 위생적이지도 않은데 여기서 굳이 함께 식사를 하는 건가 싶어서 걱정됐는데 다행히도 그날 최고급 한우를 사서 상을 차릴 거란 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당일 식당의 뒤편으로 불려간 전 335 몰려들기 시작한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둘러앉기 시작했을 때 불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뒤편에서 불 피우고 거기서 따로 한우를 굽게 됐거든요. 바로바로 안 구워 먹고 왜 여기서 따로 일어나 했는데 한우가 얇은 게 아니라 아주 두툼했습니다. 스테이크 같았어요. 어디선가 공수해 오신 숯불을 피우시고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각종 접시와 집게를 들려주셨습니다. 알아서 잘 구우라고 하시더군요. 고기 구울 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건 한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소리라고 하시면서 제 등짝을 한 대 퍽 때리신 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숯불은 뜨거워졌고 저는 별 수 없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요령이 없었습니다. 겉이 다 익었길래 혹시나 해서 잘라보니까 안은 빨간색이었어요. 임신할 귀한 몸한테 그런 걸 먹여서야 되겠어? 게다가 의사인데 의사 며느리한테 그런 걸 어떻게 줘, 이 띨띨아.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구워. 도중에 나와보신 시어머니께서 하필 그 모습을 보셨고 저는 등짝 한 대 더 맞았습니다. 등이 얼얼해서 그냥 박차고 가버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구워보자 싶어서 마음 다잡고 한우를 차분히 올려놨고 이번엔 안까지 싹 다 익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익어버렸더라고요. 익은 것들을 가져가겠다며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분노하셨죠. 이게 뭐야? 전부 탔잖아. 너 이거 어쩔 거야? 네? 많이 익긴 했지만 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한우 소고기를 이렇게 익혀? 맛 다 버렸네.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일을 가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에서 집게를 낚아채시더니 그걸로 제 머리를 팍 때리셨습니다. 쇠집게였어요. 눈물이 핑 돌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겁니까? 친정아버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친정아버지께서 걸어오고 계셨고 멀찍이 타고 오신 차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드나든다는 시댁의 식당이 요새 어떤지 궁금하셔서 드라이버 삼아 와보셨다가 제가 식당 뒤편에 있는 걸 발견하신 겁니다. 저 혼자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차를 잠깐 멈추셨는데 그러다가 보고 마신 거였죠. 너 왜 이러고 있어? 여태까지 설마 계속 이랬던 거야? 저는 일련의 상황들이 크게 힘들진 않고 혼란스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 속에서 설움이 밀려오더군요. 울컥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제 옆에서 시어머니께서 횡설수설하셨어요. 아니, 이보세요, 사돈.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너무 답답하게 구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것이라니요? 말씀 바로 하세요. 그리고 답답하든 어쩌든 그런 걸로 사람 머리를 치십니까? 맞을만 했으니까 이러는 거죠. 뭐라고요? 이거 영 안 될 뿐이시네. 제가 절대 이걸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 잘못 보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겁이라도 날까 봐서요. 저 이 식당 주인입니다. 보통 내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돈이야말로 사람 잘못 보신 거고 머리나 좀 식히시지요. 시어머니께서 집게를 쥔 손을 떨며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선 가라앉은 눈빛으로 절 곁으로 부르셨어요. 전 머뭇거리다 아버지 쪽으로 갔죠. 그대로 아버지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선 시어머니께서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을 치고 계셨고요. 저는 아버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간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간 휘둘렸던 것 같다고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버지께선 그 식당의 위생이 그따위라면 일단 신고부터 넣겠다고 하셨어요. 제 얘기를 들은 언니가 엄청난 제안을 해왔습니다. 돈 잃고 막막했지만 다들 집집마다 부동산은 하나씩 남았잖아요. 그거 팔 집은 팔아서 미천 삼아 장사하는 건 어때요? 우리 집안도 장사 가업으로 하나 두면 좋죠. 돈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불리는 게 제맛이잖아요. 전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생각은 달랐어요. 즉시 친척분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도 만나셨죠. 건물주람은 시댁의 식당이 자리한 그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초기에 시댁과 계약을 했던 건물주는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이 이어받은 참이었대요. 예? 세를 훨씬 더 많이 내시겠다고요? 좋죠. 식당이 오래돼서 운치 있긴 한데 보고 있으면 너저분하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전통도 좋지만 전 새거 들어오면 건물 값어치가 뛰니까 그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 시어머니께선 그 자리에서 쫓겨나셨죠. 당연히 제 계약을 믿어 의심치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선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생기네. 하, 됐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 되지. 전통이란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야. 문제는 아무도 안 도와줬단 것이죠. 혼자서 새로이 자리를 구하고 식당을 다시 시작하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시누이는 아들들한테 도움 청하시라며 외면했고 아주버님은 의사 와이프 눈치 보느라 외면했어요. 의사 형님은 시어머니의 편애를 조금도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왔던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배신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이라 시어머니의 일을 외면했고요. 제가 식당 뒤편에서 혼자 고기 굽다가 쇠집게로 머리를 맞은 걸 알게 된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식당 일을 혼자 끌고 갔을 때부터 떵떵거리며 유세 부리더니 꼴 좋다면서 시어머니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대판 부부싸움을 벌이셔서 살벌했을 정도였고요. 그러느라 새로 식당을 차리시는 건 차일피일 미뤄지다 흐지부지 됐고 반면 식당이 있던 그 자리에 공사를 해서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는 건 금방 진행이 됐습니다. 식당 일에 잔뼈가 굵으신 전문 주방 이모님들을 고용했고 실질적인 주인 역할은 어쩌다 보니 오빠가 하게 됐죠. 식당을 찾아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한 손님들을 향해 시어머니가 하시던 식당 자리 제가 물려받았다고 전 뻔뻔스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손님들이 가족이 계속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편하게 여겨졌어요. 그 덕분인지 초기부터 잘 됐습니다. 친척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한마디로 투자를 한 식당이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결단을 잘 내리신 덕분인 듯 싶었습니다. 전 암만 해도 식당 일과는 맞지 않더군요. 남편과 유유자적하게 각자의 일이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편이 좋았어요. 모두가 화목하게 파이팅 넘치는 일상을 보내게 됐지만 단 한 사람만이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럼 이제 뭐 하면서 사니? 내 인생에 낙은 뭐가 있는데 내 인생이 시려도 너무 차갑게 시리다. 듣자하니 시누이 앞에서 그렇게 한탄하시며 눈물까지 보이셨다고 합니다. 시누이의 마음이 약해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또 아들 타령, 의사 며느리 타령, 예전에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을 때의 처절함 그런 걸 끝도 없이 늘어놓으시며 넌 장녀라는 게 책임감 하나도 없다며 시누이한테 화를 내셨다네요. 이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것이겠죠. 시누이가 제대로 열받아서 앞으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식돌이 외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라며 굳게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가족이란 뭔지 가장 단순하고도 복잡한 인간관계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